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 종료 기간이나 벤스 부통령 출발 시점에 대해서 엇갈린 메시지를 잇따라 내놨습니다. 휴전 시한은 모레 오전까지라면서 은근슬쩍 하루를 연장했고요. 해상 봉쇄는 합의 전에는 풀지 않겠다고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애초 21일 저녁 8시로 여겨졌던 2주 휴전 시한을 하루 늘려 22일 저녁으로 못 박았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오전입니다. 휴전 발효 시점을 탄력적으로 해석하며 협상 타결 가능성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협상팀의 파키스탄행 여부에서도 벤스 부통령이 가고 있다고 인터뷰했다가 곧 출발해 21일 협상할 예정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오락가락 발언으로 이란을 교란해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려는 의도일 수 있지만 기대와 어긋나는 전황에 불안한 심리가 드러났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심 장애물로 꼽은 미군의 대이란 해상 봉쇄는 합의가 체결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우리가 봉쇄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며 이란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썼습니다. 이어 휴전을 연장할 가능성이 매우 작다며 합의 없이 휴전 기한이 만료된다면 많은 폭탄이 쏟아질 것이라며 이란의 군사행동을 경고했습니다. The blockade is going to remain, but maybe I won't extend it. So you have a blockade, and unfortunately we'll have to start dropping bombs again. 동시에 이란의 새 지도부가 현명하다면 이란은 위대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적 지원을 시사하며 협상 타결을 촉구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지난 13일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시작한 뒤 27척의 선박이 뱃머리를 돌렸다고 밝히며 해상 봉쇄를 지렛대로 진 트럼프에 힘을 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이렇게 언제 가는지 혼선이 있었던 벤스 미국 부통령 현지 시간으로 21일에 회담 장소인 파키스탄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2명의 소식통은 벤스 부통령이 21일 오전 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고 다른 소식통은 벤스 부통령이 20일 밤 늦게 떠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이 지난 11일 이란과 처음으로 협상했을 때 함께한 스티브 위코프 대통령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죠, 제러드 쿠슈너도 2차 협상을 위해서 파키스탄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선박 공격을 이유로 회담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선을 그었지만 물밑에서는 대화가 이어지고 있어서 2차 회담이 곧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휴전 종료 시점을 코앞에 두고 열린 이란 외무부 브리핑. 기자들은 미국과의 2차 회담에 참석할 건지부터 물었지만 대변인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선박을 공격하고 납포하는 건 휴전 협정 위반이라며 미국은 외교에 진지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تا الان که من خدمتتون هستم در مورد دور بعدی برای مذاکرات ما برنامه‌ای نداریم. تصمیمی در این خصوص اتخاذ نشد.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장도 레드라인을 양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며 핵포기 불가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대화는 계속하기로 결정했다며 2차 회담 참석 여부는 미국이 진정성을 보일지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대화 중단을 선언하지는 않으면서 회담 재개설은 이어졌습니다. CNN은 이란 대표단이 21일 파키스탄에 도착할 거라고 보도했고 파키스탄 현지 언론도 화요일에 2차 회담이 개최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협상 도중 2차례 공격받은 이란이 여전히 미국을 믿지 못하고 2차 회담을 연막작전으로 의심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입으로는 협상을 말하지만 실제 행동은 중동의 병력 투입을 늘리고 상황실 회의를 개최하면서 새로운 확전을 노리고 있을 거란 걱정을 떨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نتیجه انتظار داریم که با اینکه باید به هر حال فضای دیپلماسی پیش بره اما با بی‌اعتمادی کامل به این آمریکایی که تا حالا به هیچ کدوم از تعهداتش عمل نکرده پیش بره. 휴전 종료 직전까지 회담 개최 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란 협상대표단이 이곳 파키스탄으로 향할지 여부에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YTN 권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갈리바프 국회의장은 미국의 위협 아래서는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봉쇄를 강행하고 휴전을 위반함으로써 협상 테이블을 상상 속에서나 가능할 굴욕적인 항복 테이블로 만들거나 새로운 전쟁 도발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위협의 그늘 아래에서 진행되는 협상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전장에서 새로운 카드를 보여줄 준비를 마쳤다고 강조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선박 통행 차질이 지속되면서 주요 원유 수출국인 쿠웨이트가 수출 중단을 의미하는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카타르와 바레인에 이어서 주요 산유국의 세 번째 불가항력 선언인데 이란은 호르무즈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원유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쿠웨이트 국영 석유공사 KPC가 원유와 석유 제품 수출에 대해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계약사들의 서신을 보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선박 통행 차질을 이유로 불가항력 조항을 발동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로 유조선의 걸프 해협 진출입이 막히면서 기존에 약속된 인도 물량을 제때 맞추기 어려워졌다는 설명입니다. 불가항력은 전쟁 등 예기치 못한 외부 요인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질 때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 조치입니다. 쿠웨이트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원유 수입량 가운데 10%를 차지할 정도의 주요 수출국입니다. 최근 페르시아만 안에 위치한 카타르와 바레인도 불가항력을 선언했는데 우리 정부는 당장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조치가 쿠웨이트 원유 공급의 전면 중단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사태가 더 길어질 경우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The challenge the market has is there is a lot of short-term effects, but I think this will drag on. 여기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겠다며 입법 조치에까지 나섰습니다. 선박의 해협 통과는 자신들이 결정한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법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국제 유가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의 여파로 주요 에너지 수출국들의 불가항력 선언이 잇따르면서 에너지 공급 불확실성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고유가가 올해 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에너지부 장관의 말은 완전히 틀렸다며 공개 반박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휘발유 값이 정상화할 거라고 주장을 했는데 한국전쟁 당시 만든 법까지 발동해 유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지난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면 올여름엔 미국 내 휘발유 값이 갤런당 3달러 수준으로 내려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I'm optimistic that sometime between June 20th and September 20th that we can have $3 gas again.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그러나 전쟁이 끝나도 휘발유 가격이 연말까지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hat could happen later this year. That might not happen till next year. But prices have likely peaked and they'll start going down. 미국 에너지 정책 수장의 고유가 장기화 언급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끈했습니다. 더힐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라이트 장관이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한다며 전쟁이 끝나는 즉시 휘발유 가격은 정상화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가 상승 억제를 위해 한국 전쟁 당시 만든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해 석유 생산 등에 연방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지난 2월 말 1갤런에 2.9달러대였던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현재 갤런당 4.1달러대로 40% 이상 급등했습니다. It's a dire strait now, and it is going to have major implications for global economy. And the longer it goes, the worse will be for the economic growth and inflation.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으로 WTI 선물은 7% 가까이 올랐고 브렌트유도 5.64% 오르는 등 국제 유가는 다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더라도 통행료 징수 등 변동성이 여전해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까지는 2년 이상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군이 이란 해상을 봉쇄하고 이란 국적 화물선 투스카우를 납포한 가운데 또 다른 이란 국적의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반관영 매체인 타스님 뉴스에 따르면 현지 시간 21일 이란 국적 화물선 효자 2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선박은 반다르 아바스 근처의 샤이드 라자이 항을 출발해 인도의 칸들라 항을 향해서 항해하고 있다고 타스님 뉴스는 전했습니다. 선박 추적 서비스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이란 국적 효자 2호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으며 목적지는 인도의 칸들라 항입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직전 가까스로 해협을 빠져나온 유조선 한 척이 다음 달 8일 충남 서산시 대산항에 입항할 예정입니다. 선박 추적 서비스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몰타 국적의 유조선 오데사호가 현재 아라비아해를 항해 중이며 오는 5월 8일 오전 9시쯤에 대산항에 입항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데사호는 HD 현대오일뱅크에 공급이 될 100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적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데사호에 앞서서 지난 18일 오후 3시쯤에 호르무즈 해협에 라라크 섬 앞을 통과해서 오만만으로 빠져나온 싱가포르 국적의 석유 제품 운반선 내비게이트 맥앨리스터호는 오는 5월 9일 오후 4시쯤에 울산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오전 한때 6,360선을 돌파하면서 2달 만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둘러싼 기싸움 속에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세호 기자, 오늘 우리 증시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는 장이 열리자마자 6,300선을 넘어가더니 오전 한때 6,361.17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이란 전쟁 발발 직전인 지난 2월 27일 기록한 장중 사상 최고치인 6,347.41을 2개월 만에 갈아치운 겁니다. 호르무즈 봉쇄를 놓고 미국과 이란이 일촉즉발의 긴장이 이어지고 있고 2차 협상 여부를 놓고 양측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등 여러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지만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더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수로 지수를 끌어올리는 반면 개인은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 200 선물 시장에서도 793억 원의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86% 오른 21만 8,500을 기록하는 등 코스피 대표 주자들이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모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SK하이닉스는 4%대 넘게 올라 121만 7원까지 기록하며 이른바 120만 닉스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코스닥은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상승세가 다소 꺾이며 1172선을 오가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과 유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원달러 환율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기대로 이틀째 내렸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10시 반 기준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보다 0.7원 내린 1,471.6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와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97.9를 기록하며 지난주보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월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은 4.83 오른 배럴당 87.42달러, 두바이유는 1.21 오른 배럴당 101.65달러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안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만큼 각종 변수에 시장이 여전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이번에는 중동 상황,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과 이란의 막판 기싸움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주 휴전 시한을 하루 늘려 22일 저녁으로 못 박았습니다.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조금 전 미국의 위협 아래에서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بدعهدی و نقض آتشبس اصرار ورزید. اینا همش گواه این هست که آمریکا ظاهراً روند دیپلماتیک جدیتی نداره. 타스님 뉴스는 미국의 해상 봉쇄를 협상의 근본적인 장애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ut the blockade is going to remain. But maybe I won't extend it. So you have a blockade, and unfortunately, we'll have to start dropping bombs again. But we're talking. I expect things to go well. Many of these things have been negotiated and agreed to. 네, 휴전 종료 시점이 조금 혼선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잘못 말했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은근슬쩍 하루를 미룬 거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미국 시간으로 자기네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예. 했으니까. 예. 근데 좀 말이 되진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언론에서 계속해서 미국 언론도 21일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걸 모르지는 않을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현지 시간 21일이고 미국 시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 몰랐을 것 같지는 않고 이 협상이 지금 물리적으로 그 마지막 마판까지 서로 줄다리기를 하다가 조금 이게 협상이 이루어지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본인이 판단해서 이렇게 기한을 좀 뭐라 그럴까요? 늘린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협상은 시간적으로는 조금 번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혼선이 벤스 미국 부통령이 파키스탄으로 네. 갔다고 어제 저희가 보도도 했었는데 안 갔었죠. 아직 안 간 거죠? 네, 가지는 않았고 근데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실무 관련한 팀들은 먼저 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통신 설비라든지 왜냐하면 지금 이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벤스 부통령이 1차 협상에서도 말을 했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자기가 정보를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그 직통 라인은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철저하기 때문에 통신 장비나 이런 것들이 먼저 설치가 돼 있어야 돼서 이미 그 통신 장비나 그런 설비들은 다 우리가 먼저 보냈다라고 예. 얘기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게 간다라는 게 우리 대표단이 가는 하나의 프로세스 중 하나다라고 해서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그 언설들은 우리 언론이나 다른 그 상대국에게 여러 가지 혼선을 줄 수밖에 없죠. 네. 그래도 이제 벤스 미국 부통령이 간다는 건 파키스탄에서 중재는 하고 있는데 네. 이란 팀도 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벤스 예. 부통령이 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게 이란이 원해서 그 협상단에 같이 들어온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란에 대한 그 전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의를 품었던 그리고 이란도 이번 협상이 진행되는 국면에서 그 과거 핵 협상을 했던 위트코프와 쿠시너 갖고는 우리가 협상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서 받아줘서 들어온 인물이기 때문에 벤스 부통령이 그 이슬람마바드로 온다라는 것은 이란 측에서도 이제 협상을 이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란에서 뭐 바람 맞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조금 전에 이제 들어온 속보 보면은 악시오스나 이제 뉴욕타임스에서 보도를 한 내용인데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죠. 모즈타바가 미국과의 협상을 승인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협상은 진행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협상을 승인했다는 거는 뭐 협상 내용도 긍정적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마주 앉는 것까지는 내가 오케이다 이겁니까? 협상 내용까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예. 뭐 그 자세한 내용은 저도 지금 들어와서 모스타바 그거를 들었지만 그냥 그 지금 현 상황에선 핵 관련한 것들, 그다음에 농축우라늄 관련한 것들 여러 가지 이게 기술 협상이 필요해서 이게 단순히 지금 하루 이틀 안에 이렇게 그랜드 바게닝 포괄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협상 자체를 승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까지 이란은 협상 관련해서 우리 참여한다 가타부터 얘기할 거 없다. 우리가 그냥 그 미국이 보내라는 보고 있다. 그 정도였지 협상에 참여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협상에 참여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모스타바 최고 지도자가 협상에 참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협상은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걱정의 눈으로 바라봤던 2차 그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진다.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협상 결렬되고 벤스 부통령이 조금 불만을 터뜨렸던 게 이란 대표팀이 협상을 하고도 그 내용을 허락을 받거나 보고하기 위해서 파키스탄 현지를 가야 됐다. 이런 표현까지 썼잖아요. 네.
지금 보면은 모즈타바가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게 좀 증명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뭐 모스타바가 그 모든 만기 칠람으로 모든 것들을 디테일하게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아마 예. 큰 가이드라인은 던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함부로 지금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분명히 핵 주권, 우리가 주권할 수 있는 것 상징적인 것이라도 우리가 지켜야 된다 했던 커다란 어떤 가이드라인들은 줬을 텐데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란 핵합의라고 하는 것이 이란과 미국의 핵합의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견 JCPOA 2015년에 있었던 포괄적 핵합의에서도 그때 당시 스타로 떠올랐던 두 인물이 이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MIT 그 핵공학과 박사들 둘이 해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동문들이 만났다. 그래서 야 역시 오펜하이머 얘기도 해서 우리가 그 핵과학자들이 이렇게 파괴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핵과학자들이 평화도 이뤄내는 거다 해서 많이 이렇게 했었거든요. 뭐 그 말씀은 뭐냐면 2013년부터 시작된 협상이 2년 동안 기술 협상 어떻게 할 것인지 농축은 어떻게 하고 그 희석은 어떻게 하며 반출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치열하게 그 핵과학자들 사이로 참여하면서 정책 결정자들이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협상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될 이게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단순하게 될 문제는 아니라서 협상은 모스타바가 시작해라고 얘기를 한 그린라이트를 준 것이지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가서 사인하면 된다 이런 수준은 아닐 거로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즈타바의 협상 승인 소식이 들려오면서 벤스 부통령도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지금 협상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2차 대면 협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 나면은 상당히 파장이 좀 커질 것 같은데 최소한 어떤 거라도 좀 얻어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결렬이라는 것보다 이미 1차 때 결렬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는 나름 지금 다 그때 당시에는 처음 만나는 것이고 자기들이 원하는 안을 다 던진 상황에서 우리가 뭐가 다르구나를 다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2차 협상에서는 다르다라는 게 뭔지를 알았으니까 이렇게 스몰 딜들, 우리가 합의를 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 지금 또 기간이 꽤 상당 지났으니까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차처럼 결렬 이렇게 되기보다는 어떤 좀 소소히 합의를 볼 수 있는 부분에서 이게 타협됐고 이거는 이제 했으니까 이제 다음 협상 아닌 요걸로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간을 좀 더 협상 기일을 좀 늘려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협상 앞두고 뭐 양측의 기싸움이 좀 치열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타결을 낙관했다가 또 모두 파괴시킨다고 했다가 이른바 이거를 롤러코스터 협상법이다. 이렇게 또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이게 협상 국면에는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세요? 별로 큰 영향을 안 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열하는 것처럼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여지껏 했던 그 협상의 기술이 특유의 상충하는 정보를 막 던진 다음에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혼란스러운 상대방에게 자기네 미국이 원하는 안을 던져서 이렇게 그 협상을 꺼집어내는 건데 지금 요번에서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상대방을 혼란시키려고 할 때는 그 협상의 틀은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요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이 얘기들을 할 건데 막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요거는 가자 하고 던져야 되는데 요번에는 협상의 기본 전제 조건들도 막 흔들면서 우리가 봉쇄할 거다 뭐다 하면서 계속 상대방이 이거는 협상을 하겠다라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라고 하는 수준까지 흔들었거든요. 그러면 소위 이렇게 협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유지한 상태로 가야 됐기 때문에 지금 앵커님 질문하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분노를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행보가 어쩔 때는 상대방에게 예측성을 던져줌으로써 그래서 자기네들이 미국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미국이 그 순간을 이용해서 이익 극대화를 할 수 있었겠지만 이번 국면에서는 저는 별로 이게 좋게 작동을 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 끝날 때까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터뷰를 자제하거나 SNS를 자제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합의 때까지는 봉쇄 안 풀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고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역봉쇄 카드가 이란에는 굉장히 좀 아킬레스건이 된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단기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호르무즈 봉쇄 카드보다 오히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후에 말했던 공해에 나가 있던 이란의 그 유조선들을 납포하겠다라는 게 오히려 더 강력하게 압박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협상이 우리가 2개월, 3개월, 4개월 끌 문제가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최대한 단기간에 이걸 끝내려고 할 텐데 그 단기간에 막는 것 자체가 이란한테 큰 피해가 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은 했습니다. 하루에 그 5천억이라고 하는 손해를, 5천억 달러라고 하는 그 손해를 내가 미국한테, 이란한테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그 계산법이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전쟁 전에 이란이 하루에 수출했던 150만 배럴 per day, 그러니까 하루에 150만은 그거를 석유 가격 80달러로 계산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단순 계산법으로 지금 이 전시 상황에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이미 막혀서 작동을 못하는 상황에서 그걸 단순 계산해서 하루에 이란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으니 내가 막으면 협상력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생각은 너무 1차원적인 단선적인 생각입니다.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 봉쇄보다 저는 그 뒤에 있었던 지금 공해상에 이란의 그 석유가 1억 6천만 배럴이 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 중국이 90%를 수입할 건데 차라리 중국을 압박해서 그 석유를 못 사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란에 거기 공해에 나가 있는 그 유조선들을 납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압박이지.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뭐 한두 달 정도에 이란한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어서 저는 이게 과연 정말 효과적인가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장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해야지 이란이 지금 쓸 수 있는 자기네들의 그 협상력 카드, 그러니까 이 호르무즈 통제력은 내가 갖고 있다라는 것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붙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란 국적 화물선 쇼자 2호는 또 풀어줬다 그러더라고요, 봉쇄를. 그거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유화책을 뒤로는 쓰고 있는 겁니까? 지금 어찌됐건 협상을 시작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압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그 투스카호 잡아갔던 것도 선언은 다 이제 보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협상 국면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납포나 그런 것들을 하면 그 협상에 잘못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을 아니 지금 아마 말씀하신 대로 소자 2호 그 배는 항행을 그대로 내버려 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핵협상이고 그 핵협상의 기준이 되는 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또 올렸지만 오바마보다 잘할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타협을 할까요? 오바마보다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안 자체가 이미 만약에 오바마의 JCPOA가 15년 그 선셋 조항, 일몰 조항으로 이렇게 갔다면 이미 이란은 핵 불능 상황으로 갔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론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3.69%를 지키기는 했겠지만 그 3.69% 농축 우라늄을 200kg 안으로 제한을 해버렸고 그다음에 기본 조건이 뭐냐면 15년이 끝나고 나면 이란은 93 플러스 추가 이정서. 그러니까 이란이 어떤 핵 개발을 하려고 하는 계획안이 나왔을 때부터 IAEA의 그러니까 이란 국제 핵기구의 감독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NPT 그러니까 핵 비확산 그 멤버 국가들 그러니까 회원 국가들이 그 이란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 있으면 그것을 IAEA에 제공하면 그거를 근거해서 사찰을 다 할 수 있고 심지어 현장 사찰을 나갔다가 이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그 영장에 나온 것만 해야 되는데 이 93 추가 의정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냐면 제가 나갔다가 사찰을 해보니까 이상한 징후가 있으면 다른 지역까지 추가로 사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최고의 그거를 아마 만약에 그 JCPOA가 유지가 됐다면 여기가 그거를 이란이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단순히 연수에만 지금 붙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가 15년 했으니까 나는 그거보다 더 크게 더 압박을 할 수 있는 20년을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미 만약에 오바마 행정부의 JCPOA가 있었다면 선셋 조항으로 2030년 15년 지나서면 이제 끝나는 것이기 이제 3, 4년밖에 안 남는 상황인데 지금부터 20년 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2046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오바마 대통령보다 더 좋은 안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내부 정치용으로 내가 오바마보다 더 이렇게 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정치적 수사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란과 내가 추진하고 있는 핵 합의는 오바마 때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란과 추진하고 있는 이번 합의는 버락 후세인 오바마와 슬리피라는 표현을 썼어요. 졸린 조 바이든이 체결한 이란 핵 합의보다 훨씬 낫다. 내가 지금 압박받는다는 것은 가짜뉴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말씀하신 것과는 정반대의 주장입니다. 오바마 협의대로라면 지금쯤 이란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거고 본인의 주장은 이제 오바마가 체결한 협정이 관리 쪽이라면 본인은 제거하는 거다.
핵먼지까지 밖으로 빼는 거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제가 반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오바마 대통령의 JCPOA는 3.69% 농축 우라늄 200kg으로 유지를 시켰고 농축 그 원심 분리기는 테스트용으로 그러니까 절대 핵물질을 집어넣지 않겠다라는 것까지가 합의가 된 게 JCPOA입니다. 네. 근데 그럼 왜 지금 20% 농축 우라늄 810kg 그다음 그리고 60% 농축 우라늄 440kg이 언제 생겼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스냅백을 한 이후부터 이란이 그러면 이게 파기됐으니 그러면 우리도 JCPOA를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농축 프로그램 계속 진행하겠다 해서 지금의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오바마 행정부 때는 200kg 그 3.6% 농축 우라늄이고 다 검시 감렬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핵물질을 그렇게 농축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냐면 트럼프 행정부의 스냅백 이후에 그러면 사찰 카메라 다 떼고 다 그제부터 시작이다 해서 이렇게 왔는데 저건 모순이 있죠. 만약에 오바마 때문에 이렇게 했다 아닙니다. 스냅백이 되고 그래서 JCPOA가 다 없어지고 이란도 JCPOA를 우리가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시작된 게 그리고 그 결과물이 20% 농축 우라늄 810kg 그다음에 60% 농축 우라늄 440kg입니다. 백승훈 교수께서 백악관 참모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낼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 들어가지도 못했겠죠. 어쨌든 이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체면은 조금 살려주면서 이렇게 협상이 잘 마무리되는 안을 제시해야 이게 좀 협상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현실적인 안이 있습니까? 일단은 이 상징적인 어떤 그 동결이든 하여튼 상징적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이게 협상장 들어가는 국면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완벽한 승리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네가 쓸 수 있는 협상력 그 지렛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너는 끌려 들어오는 거야라고 하는. 그러니까 호르무즈 봉쇄 카드 넌 못 써. 내가 봉쇄하니까. 그러니까 너는 구력도 패잔병처럼 들어와. 이렇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만약에 이란에 대한 협상을 원한다면 제가 외교학에서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상대방하고 외교를 할 때는 그들에게 살을 내주고 뼈를 가져와라. 왜냐하면 살은 우리가 언제든 붙일 수 있는 거지만 뼈대는 그게 중요한 골격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하면서 우리의 그 핵심 이익을 가져야 되는데 이건 협상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너는 패배했으니까 다 가져와 이렇게 되는 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나름 어떤 모르겠습니다. 상징적인 그렇지만 거의 이란이 핵 불능화 수준과 다름없는 상징적인 그 핵주권,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동결시키고 다 이렇게 잘라내지만 그래도 핵 프로그램 그래 너네들은 갖고 있는 거야. 30년, 20년 못 쓰는 거지만 이렇게 딱 하는 그런 체면 살려주는 거. 그리고 아까 앵커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자꾸 도발을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은 이미 많은 거를 잃고 다 주려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거봐 너는 졌잖아. 네가 뭐 할 건데 하고 계속 도발을 하면 이 사람들도 나름 국민들한테 자기네들 국민들한테 가서 다 진 거지만 그래도 승리한 게 있어야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사람한테 그런 기회를 좀 퇴로를 열어줘야 됩니다. 근데 좀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 그래서 상징적인 핵주권을 좀 허용해 준다는 선이 되고 그다음에 다른 거 줄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경제 패키지.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기금, 그다음에 동결자산 해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경제 인프라 시설 공동 투자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간략하게요. 네. 지금 이란 내 강경파 목소리가 갈수록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서 갈리바프가 새로운 카드 얘기도 했고요. 이번에 오는 협상단이 뭔가 1차 때와는 다른 카드나 혹은 다른 분위기로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더 세게 나올 겁니다. 세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판도가 변한 게 요번에 타스님하고 혁명수비대가 아락치 외무상을 세게 비판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상선 통항 관련해서 그 국면에서부터 이 협상 국면은 조금 더 강경 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걸 만들었다. 근데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협상의 장은 이제 마련이 된 것 같은데 좋은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 연구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군이 이란 화물선 납포 당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미 해병대가 헬리콥터를 타고 상선 위로 이동한 뒤 레펠로 하강에서 이란 선박에 진입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캄캄한 밤 헬리콥터 한 대가 상공을 날아 이란 국적 화물선 투스카호 위를 비행합니다. 이어 미 해병대원이 레펠로 하강에 선박에 진입합니다.
현지 시간 20일 미군 중부사령부가 SNS를 통해 공개한 이란 화물선 납포 당시 영상입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미 해병대원들이 상륙함 USS 트리폴리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아라비아해를 건너 투스카호의 승선에 납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6시간에 걸쳐 경고 방송을 했지만 이란 상선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고를 따르지 않자 유도미사일 구축함 스프루원스가 투스카호의 기관실을 비우라고 명령한 뒤 함포 여러 발을 발사해 추진 장치를 무력화했고 해병대가 나서 선박을 장악했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역봉쇄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란의 선박이 그곳을 통과하면 이 역봉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미국의 위신도 깎이는 거고 역봉쇄가 실패하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SNS를 통해 해당 선박은 과거 불법 활동 이력 때문에 미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올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은 선박을 완전히 장악했으며 현재 선내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군은 호르무즈 봉쇄 이후 이란 선박 20여 척을 회항시켰지만 무력을 행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적한 화물이 미사일 등 이란이 사용할 무기라면 선박 납포가 정당화될 수도 있겠지만 곡물이나 생필품이 실려 있었다면 미국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 해군 전문가들은 납포된 이란 상선은 미국의 전리품으로 소유될 거라고 관측했습니다. 즉각 보복을 경고했던 이란은 탑승 중인 사람들의 안전 확보 때문에 대응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들의 안전을 확보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네, 사실상 휴전 합의를 하나마나한 상황은 미국과 이란 간 전쟁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쉴 새 없는 무차별 공격에 레바논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직접 협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23일 미국에서 열릴 고위급 회담이 관건입니다. 김종우 기자입니다. 중동의 파리로 불리는 베이루트의 남부 교외 지역. 한 달 반 넘게 이어진 이스라엘군 공습에 성한계 없을 정도로 파괴된 채 군용 드론이 날아다닙니다. وبالتأكيد هذه الاعتداءات تتماشى مع وقف لإطلاق النار ونحن اليوم نشهد خرقا لوقف إطلاق النار من المسيرات التي تجوب سماء العاصمة بيروت. 레바논 남부를 집중 타격하는 이스라엘군은 이번엔 휴전 합의 위반을 들어 핵심 거점 인근에서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대원들을 사살했습니다. 리타니강 인근 방어선 안에서 움직이던 대원들도 공군을 동원해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일 공습을 퍼부으면서 특히 헤즈볼라의 무기 수송로라며 남부와 다른 지역을 유일하게 잇는 다리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يعني نقطع رزقتنا ورزقة العالم كلها قطع جنوب كلها عن الفصل عن صيدا وبيروت. 앞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열흘간 임시 휴전에 들어갔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을 마지못해 수용한 것인데다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말이 휴전이지 언제든 깨질 살얼음판입니다. רצועת ביטחון של 10 קילומטר עובי שהיא הרבה יותר חזקה, הרבה יותר עצימה, הרבה יותר רצופה והרבה יותר מוצקה ממה שהיה לנו קודם לכן. 견디다 못한 조세바온 레바논 대통령은 파탄과 주권 침해가 이어지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 미국 이란 간 휴전 협상과 별개로 이스라엘과 직접 협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협상 목표로는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즉각 중단과 레바논 영토 내 완전 철수, 국경지대 정부군 배치 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가 가장 무게를 두는 헤즈볼라 무장 해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군 우선 철수를 요구하고 있어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휴전 만료를 앞두고 양국이 미국 국무부에서 현지 시간 23일 열 것으로 전해지는 두 번째 고위급 회담에서 이견을 좁힐지는 불투명합니다. 앞서 1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주최로 33년 만에 양국 직접 접촉인 1차 회담을 열었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열흘 휴전 합의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YTN 김종우입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선거가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죠.
보수의 텃밭 대구에서 요즘에는 과거와는 좀 다른 분위기도 감지된다고 합니다. 실제 현장은 어떤지 현장에서 뛰고 있는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모시고 이번 선거 전략 어떤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후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대구 곳곳을 누비고 계신데 예. 어떤 분위기입니까 요즘? 뭐 정말 과거와는 달라졌습니다. 격차지감을 느낍니다. 제가 15년 전에 갔을 때는 사실 명함을 주면 예. 이렇게 버리시는 분도 있고, 앞에서? 심지어 예. 눈앞에서 뭐 이렇게 명함을 찢는 분도 있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분위기는 없어졌고 무엇보다도 좀 절박하시다. 대구가 조금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처지기 시작한 게 한 3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네. 주름살이 패여진 게 보여요. 그걸 전들 제가 제 눈에만 보이겠습니까? 시민들 눈에 보입니다. 곳곳에서 여러 가지 상가가 공실이 되는 것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각 기업들이 여러 가지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다 보니까 왜 대구가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이번 기회를 놓쳐도 괜찮을까 하는 이런 절박감 같은 게 이런 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에 대해서 과거에는 지지한다 소리를 못했거든요. 살짝 귓속말로 예. 열심히 하세요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당당하게 잘하세요. 예. 이번에 대구 한번 바꿔주세요. 예.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분명히 분위기는 바뀌었다고 예. 느껴집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가 사모님이 반대해서 못 나올 거라 그랬는데 이제 사모님 표정이 많이 바뀌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여전히 참 힘들어하죠. 그러나 예. 어차피 저하고 이제 짐을 싸서 대구로 내려갔을 때는 대구에 같이 계시는군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각오를 하고 간 거고 또 그동안 뭐 평생 이 정치를 하면서 제일 몹쓸 짓이 결국은 가족들 특히 이제 아내한테는 여러 가지 참 예. 고통을 강요한 거잖아요. 뭐 정치하는 저는 뭐 제 멋에 예. 취해서 한다고 하지만 뭐 가족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딱 정계 은퇴하고 우리가 전원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니까 처음에는 참 기가 막히게 하더니 이제는 조금씩 이제 저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보다 큰 힘이 되실 것 같은데 예. 어쨌든 대구하면 보수의 심장이잖아요. 거기서 대구시장이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번에 나온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뭐 정치사적으로는 아까 이제 큰 변화를 시민들 스스로 선택했다는 거 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대구가 지켰다라는 그 의리, 또 일관성. 그래서 보수 정당을 지켜줬는데 그 보수 정당은 애국심이 있고 지역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어떤 당당한 기준이 있고 이런 게 이제 보수의 본 모습이라면 지금 국민의힘은 그런 기대에서는 좀 멀어져 있지 않냐. 그래서 30년 동안 줄기차게 한 정당, 한 정치 세력만 지원한 결과가 좀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거를 대구 시민들의 결정으로 바꿨다. 그러면 이제 한국 정치에서도 이제 지역주의에 이제 기대어서 그냥 말하자면 누굴 내도 무조건 당선된다는 이런 이제 정치 개념이 없어지겠죠. 그건 저는 적은 변화가 아니라 큰 변화가 네. 우리 정치에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나는 김부겸 후보 지지한다 공개 선언했는데 두 분이 평소에 좀 소통하는 사이십니까? 뭐 평소에 늘 소통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그분이 이제 정계 입문하기 전에 예. 그 이른바 모래시계 검사할 때부터 알았으니까 그랬군요. 세월이 꽤 지났죠. 네. 그랬는데 뭐 이번에 이제 저를 지지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곤혹을 치르시더라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기가 대구 살림을 살아보니까 여기는 정치 싸움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살림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더라. 그리고 대통령이나 여당하고 호흡을 맞추어서 정부로부터 적절한 지원도 받아내고 또 미래를 위한 여러 가지 그림도 그릴 수 있는 그런 일꾼이 필요하더라. 그런 점에서는 김부모가 지금은 적합한 것 같다고 해주셨으니까 뭐 저한테는 큰 격려가 됐습니다. 홍 전 시장이 만약에 이제 본격 그 선거운동 시작돼가지고 유세현장 내가 한번 가서 마이크 한번 잡겠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실 것 같은 네. 게 제가 찾아가고 싶다고 했을 때 오질 마라. 네. 내가 널 지지해주면 됐지. 그러면서 또 본인이 나는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김부겸이 지지한다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뭐 지금 본인이 주시는 이런 따뜻한 격려 자체를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제 캠페인에서 잘 녹여내야죠. 예, 유세 현장에서 같이 뵐 일은 없겠군요, 두 분을.
뭐 제가 그렇게까지 요구를 하기에는 좀 뭐 간다고 하면 거절은 안 하실 거잖아요. 뭐 이렇게 이건 뭐 나중에 어떤 상황이 오면 또 판단을 해야 되겠죠. 예. 홍준표 전 시장이 이재명 대통령 만나서 대구 얘기 좀 하면서 TK 신공항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대구시의 수건 사업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했는데 그 부분은 뭐 공약으로 지금 예, 그렇죠. 정하셨죠? 바로 이제 그 예. 부분 때문에 아마 그분이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왜? 그분이 이제 그림을 그리고 어떻게 추진해 보려고 할 때마다 일단 뭐 윤석열 정부는 전혀 도와주지는 않았거든요. 심지어 기재 당국에서는 예산 아니고 뭐 공자기금에서 일부 좀 빌려달라는 것도 안 해줬어요. 그리고 연차를 쭉 정해서 가면서 매년 이렇게 줄쭉 하면 나중에 어떻게든 간에 대구시가 그걸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도와줬어요. 그래서 가슴에 상당히 한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 이것을 돌파해내야만 대구 경북의 어떤 인프라가 되고 그것이 미래 어떤 산업의 근거가 될 수 있는데 대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은 문제군요, 결국. 결국은 국가가 그만한 의지를 보여라. 단순한 군사공항 하나 이전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이 지역이 미래 먹거리를 만들려면 어떤 기업들이 매력을 느끼게 해야 되는데 이 지역은 다행히 물, 전력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아주 풍부한 조건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공항이나 이런 인프라는 기업들이 세계로 진출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인프라인데 왜 그런 걸 하겠다는데 안 도와주나 이런 어떤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집권 여당 후보시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확실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 뭐 이런 걸 대구 시민께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혹시 뭐 소통을 해보거나. 그 정도 각오도 없이 제가 뭐 그냥 보따리를 가져오느냐 마느냐 이런 그게 뭐 논란이 쌓여야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모든 정치적 자산, 뭐 제가 이제 국회의원, 장관, 총리를 지내면서 가졌던 여러 가지 정부 내의 여러 가지 네트워크 그리고 이제 여당이라는 그런 장점 이걸 다 살려서 대구의 현안을 하나하나 돌파해 나가야죠. 그건 뭐 대구 시민들이 판단하시기에 이 시기에는 쓸만한 그런 물건이라는 판단이 드실 겁니다. 네. 상대 지금 후보가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추경호냐 유영아냐 이렇게 지금 2파전으로 이제 좁혀졌는데 어떤 후보가 올라올 걸로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하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제가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또 뭐 누가 오면 좋겠다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결국은 국민의힘 후보는 어느 분이 되시더라도 그분들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강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렇게 뭐 구도가 어떻고 뭐 이렇게 잔 계산을 통해서 대구 시민의 어떤 선택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지금 뭐 여론조사 나오는 것만 보면 양자 대결에서 지금 일단은 김부겸 후보께서 10%포인트 이상 차이로 좀 앞서가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이건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보다는 처음 이렇게 출발선에서 뭐 나쁘지 않다 정도지 결국은 이제 지금 저긴 드러나지 않는 게 무응답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에 실망을 해서 당신들께서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마지막에 정당 대결로 몰고 가서 그분들 표까지 얹혀지면 결국 다시 팽팽해질 가능성이 크죠. 지금 이거는 좀 허수일 가능성이 아직은 있다. 이제 좀 착실 가능성이 크죠. 있다. 그러나 이제 분명한 거는 과거처럼 어떤 우리가 남이가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뭉치기에는 대구의 현실이 너무 녹록지 않고 또 이 절박한 거를 어떻게든 돌파해내야 되겠는데 도대체 뭘 했냐, 누가 이렇게까지 몰고 왔냐에 대한 그런 어떤 약간의 화도 나 있으신 것 같아요.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든 후보님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만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박 대통령을 오랫동안 조금 뭐 이렇게 도와드렸던 지금 유영아 후보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어느 공개된 자리에서 둘이 옆자리에 나란히 앉았을 때 그 유영아 후보가 되면 제가 박 대통령을 예방하겠다는 그 뜻을 하면 그건 예의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다른 분이 되면 내가 공식적으로 한번 예방해도 되겠냐는 그런 질문을 드리겠다. 그럴 때는 뭐 조금 추경호 후보가 될 경우 뭐 추경호 후보 될지 아니면 뭐 다른 또 무소속 후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럴 경우는 한번 찾아뵙겠다. 그래서 지역사회 어른들한테 쭉 제가 인사를 다니고 있는데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뭐 크게 뭐 부정을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대구 선거다 보니까 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엇갈릴 수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 표심에 좀 영향이 지금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여전히 대구 시민들의
특히 이제 우리 시니어 세대들의 마음에는 그분이 여러 가지 뭐 짠한 마음부터 시작해서 안타까운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아직 남아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분이 또 직접 어떤 결심을 하시고 움직이면 또 역시 표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죠. 예. 당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이제 공천이 거의 좀 마무리 단계인 것 같긴 한데 결과적으로 보면 현역 지사들의 뭐 무덤이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뭐 친청, 강경파를 택했다 당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당심이 좀 추후에 당대표 선거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그동안 조금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당내 복잡한 사정은 잘 몰라요. 뭐. 예. 친명, 친청. 그럼 저는 어디예요? 친명이에요? 친청이에요? 어디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당내 그런 복잡한 사정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답변 드리기 어렵네요. 예. 네. 정청래 대표가 개소식 때 찾는다고. 오시겠다고. 예, 개소식이 26일 26일, 맞나요? 예. 26일에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하는데 그때 정청래 대표가 찾아오겠다라고 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시장님 후보님 지금 선거운동하는데 자주 찾아오는 게 과연 정치공학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것도 여러 분석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공학적으로 볼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제가 뭐 여러 가지 대구를 한번 반전시키고 대구 다시 한번 이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여러 약속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랬을 때 당이 전적으로 우리가 뒷받침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밝혀주시는 거는 어떻게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크게 도움이 되겠죠. 네. 또 저희 당 의원님들도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뭐 지역의 정치적인 정서는 약간 민주당의 지금 간지는 스탠스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절박한 지역을 살리는데 또 각 직능별, 부분별로 그분들도 절박한 민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대로, 기업인들은 기업인대로, 또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그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진지한 이야기를 듣고 또 후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을 거고 국회에서 입법이나 예산으로 감당할 몫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가서 반영을 해준다는 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죠.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는 김부겸 후보께서 국회의원 당선될 때도 당의 이름보다는 김부겸이라는 인물로 대구 시민들의 민심을 샀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전략은 결국은 당대당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예. 우리가 굳이 그 프레임에 우리가 스스로 걸어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 오히려 이번에는 김부겸이라는 요 일꾼을 이번에 써야 될 이유를 예. 잘 말씀드리는 게 선거 전략상 유리하다. 뭐 이런 차원이죠. 네. 현실 정치는 좀 멀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나오셨으니까 또 질문은 또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뭐 공천 관련해서 최대 난제는 김용전 부원장을 어떻게 전략 공천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난제인 것 같은데 당의 좀 어른으로서 어떻게 하는 게 좀 맞는지는 그도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당내 사정을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벌써 정치권하고 거리 둔 시간도 제법 됐지만 대구 내려간 지 지금 이제 한 4주째 접어드는데요. 그냥 뭐 정말 새벽에 나와서 저녁 늦게 들어가고 나면 전혀 다른 어떤 데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거나 또 사정을 알려고 할 그런 어떤 여유가 없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곤란한 질문을 좀 피하고 싶으신 후보님의 마음도 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요. 큰 틀에서 이제 유권자들에게 어떤 프레임 선거가 될 거라고 보세요?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 이제 말하자면 한국 보수 정치를 살리는 마지막 보루 되고 뭐 이런 어떤 관점으로 호소할 것 같고요. 저는 정말로 이 30년 동안 조금씩 뒤처져서 마침내 우리들의 아들, 딸이 떠나고 청년이 떠나고 인구가 주는 이 도시가 정말로 이번에 무슨 반전의 계기를 그것도 대통령 임기가 4년 남았고 시장의 임기하고 같을 때 이번에 정말 대통령과 대화가 되고 정부에게 호소도 할 수 있고 또 여당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놓쳐서 되겠냐. 그런 점에서는 일꾼 김부겸을 이번에는 정말 선택해 주십시오. 저는 또 이런 요구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호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마 팽팽하게 요 긴장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끝으로 간략하게 오늘 YTN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셨는데요. 대구 시민분들께 전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간략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아들, 딸이 떠나는 대구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반전을 시켜야 됩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한번 한다 하면 뭔가 해낼 수 있잖아요. 대구 사회 전체적으로 뭔가 해보자라는 그런 기운을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준비된 일꾼입니다. 여러분이 키워주셔서 국회의원도 장관도 총리도 했습니다. 이럴 때 한번 쓰시지 않고 언제 쓰시겠습니까? 대구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도와주십시오.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의 파란 깃발이 꽂힐지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1,900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경찰이 방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군요. 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의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 비공개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발생한 매각 차익의 일부를 받기로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방 의장이 매각 차익의 30%에 달하는 1,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소식을 공지하면서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수사 착수부터 영장 신청까지 시간이 꽤 걸렸다고요? 네, 경찰은 지난 2024년 말 방 의장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6월과 7월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사옥 등을 압수수색했고 방 의장을 상대로는 모두 5차례 피의자 조사를 벌였습니다. 지난해 12월엔 법리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방 의장 측은 그동안 회사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으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사회복무요원으로 부실하게 근무한 혐의를 받는 가수 송민호 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송 씨는 법원에 출석하며 군복무를 소홀하게 한 점을 반성하고 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재판에서 송 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네, 경남 진주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이 물류 차량을 막다 숨지면서 집회 현장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담 수사반을 꾸린 경찰은 물류 차량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형준 기자. 네, 경남 진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화물연대가 오늘 대규모 결의대회를 연다고요. 네, 이곳 시유 진주 물류센터 앞에서 밤샘 집회를 벌인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지금 이 시각에도 집회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오늘 오후 5시 이곳 물류센터 앞에서 조합원 사상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BGF 리테일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엽니다. 조합원 1,200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여 집회 현장의 긴장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곳 집회 현장에 26개 기동대, 경찰력 1,500여 명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화물연대는 BGF 리테일의 공동교섭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집회를 벌여오고 있는데요.
어젯밤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집회 현장을 찾아 화물연대 지도부와 이번 사태의 대책 등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네, 조합원 사망 사고와 관련한 경찰 수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경찰은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을 반장으로 한 전담 수사반을 꾸렸습니다. 물류 차량을 운전한 비조합원 4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오늘 안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론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어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는데요. 차량 출차를 막던 조합원 한 명이 숨진 만큼 살해의 고의성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살해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살인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합원들의 치인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쯤 A씨가 몰던 물류 차량을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막다 일부가 치였습니다. 이 가운데 전남본부 소속 조합원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다른 조합원 2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진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YTN 임영준입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계엄 시도 관련 추가 정황을 포착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건데요. 조만간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소환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계엄 시도가 의심되는 추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최근 전현직 합동참모본부 관계자 조사에서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던 겁니다. 앞서 국회는 재작년 12월 4일 새벽 1시 3분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지만 실제 계엄 해제는 그로부터 3시간가량이 지난 새벽 4시 반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이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합참 전투통제실에 모여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 계엄 시도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부도 국회 결의안 통과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에게 연락해 2번, 3번 계엄하면 되니까 계속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합참의 계엄 관여 여부는 이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인데 특검은 새로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당시 합참 지휘부가 2차 계엄 시도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호 인지 사건으로 김명수 전 합참 의장을 비롯한 합참 간부들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한 만큼 조만간 김 전 의장을 소환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서 협상단 출발 시점이나 향후 전쟁 전망 등에서 엇갈린 메시지를 잇따라 내놨습니다. 휴전 시한은 모레 오전까지며 해상 봉쇄는 합의 전에는 풀 뜻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애초 21일 저녁 8시로 여겨졌던 2주 휴전 시한을 하루 늘려 22일 저녁으로 못 박았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오전입니다. 휴전 발효 시점을 탄력적으로 해석하며 협상 타결 가능성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협상팀의 파키스탄행 여부에서도 벤스 부통령이 가고 있다고 인터뷰했다가 곧 출발해 21일 협상할 예정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오락가락 발언으로 이란을 교란해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려는 의도일 수 있지만 기대와 어긋나는 전황에 불안한 심리가 드러났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But we're talking over. I expect things to go well. Many of these things have been negotiated and agreed to.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심 장애물로 꼽은 미군의 대이란 해상 봉쇄는 합의가 체결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우리가 봉쇄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며 이란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썼습니다. 이어 휴전을 연장할 가능성이 매우 작다며 합의 없이 휴전 기한이 만료된다면 많은 폭탄이 쏟아질 것이라며 이란의 군사행동을 경고했습니다. The blockade is going to remain, but maybe I won't extend it. So you have a blockade, and unfortunately we'll have to start dropping bombs again. 동시에 이란의 새 지도부가 현명하다면 이란은 위대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적 지원을 시사하며 협상 타결을 촉구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지난 13일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시작한 뒤 27척의 선박이 뱃머리를 돌렸다고 밝히며 해상 봉쇄를 지렛 때려진 트럼프에 힘을 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 시한을 하루 연장한 것을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겉으로는 지연 같지만 이면에는 이란의 퇴로를 열어주고 극적인 승리를 거머쥐려는 고도의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통보했던 휴전 시한을 하루 연장했습니다. 단순한 지연이 아닌 빅딜 완성을 위한 전략적 쉼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선 이란 지도부의 내부 절차를 배려했다는 관측입니다. 실무 합의는 끝났지만 최고 지도자 모주타바의 최종 승인이 군부 하달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을 준 겁니다. 이란 강경파들에게 항복이 아닌 주체적 결정이라는 명분을 줘 합의의 지속성을 높이겠다는 계산입니다. I think the talks are going to go ahead. It's just a matter of time until when we see them materializing. So a couple of considerations which lead me to that conclusion. First of all, that the US's naval blockade is meant as a pressure tactic for Iran to come forward for a deal.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시한 연장이 해협 개방을 위한 군사적 가이드라인을 최종 조율하기 위한 전략적 유예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겐 이번 협상이 중간 선거를 앞둔 최고의 정치적 쇼케이스입니다. 시한을 미뤄 전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킨 뒤 극적인 순간의 종전을 선언해 위대한 협상가의 면모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물론 유예 기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협상이 무산될 위험은 여전합니다. 멈춰선 하루의 시계가 중동의 평화는 물론 미 중간 선거의 결정적 승부수가 될지 전 세계가 백악관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김지한입니다. 이란이 미국을 향해 외교 원칙과 양립할 수 없는 불법적인 행동을 일삼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20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해상 봉쇄와 이란 선박 납포를 명백한 휴전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모순된 입장을 주시하고 있다며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이 이란 해상을 봉쇄하고 이란 국적 화물선 투스카호를 납포한 가운데 또 다른 이란 국적의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반관영 매체인 타스님 뉴스에 따르면 현지 시간 21일 이란 국적 화물선 슈자 2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선박은 반다르 아바스 근처의 샤이드 라자이 항을 출발해서 인도의 칸들라 항을 향해서 항해를 하고 있다고 타스님 뉴스는 전했습니다. 미군이 호르무즈 물길을 열겠다며 기뢰 제거 작업에 나섰지만 전쟁이 마무리되기 전에는 정상화가 어려워 보입니다. 통항이 회복이 돼도 에너지 공급망은 더디게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전쟁으로 사라진 석유가 이미 5억 배럴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이준엽 특파원입니다. 미군이 해상 드론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무인 수상정과 잠수정에서 수중 음파 탐지기를 이용해 바다 및 기뢰를 수색 중이라고 미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드론을 동원한 작업은 인명피해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또 해협이 좁은 만큼 상대적으로 쉽게 기뢰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 해군 사령관을 지낸 케빈 도네건 예비역 중장은 드론으론 심속한 탐지가 가능해 수주가 아닌 수일 내에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군의 압박으로 이란이 대형 기뢰 부설함을 투입하지 못해 막상 설치한 기뢰가 많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해협이 당장 열리더라도 원유 생산과 물류 흐름의 회복은 더딜 것으로 전망됩니다. 에너지 리서치 업체는 쿠웨이트와 이라크 중진류 유전은 정상 운영을 회복하는 데에 4, 5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최대 LNG 수출 시설인 라스파판 플랜트나 정제 시설 손상까지 고려하면 인프라 복구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50일 동안의 전쟁에 이미 사라진 원유만 5억 배럴로 추산됐습니다. 전 세계가 닷새를 쓸 수 있고 전 세계 차량 통행을 11일 동안 멈출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미 에너지 공급망은 막대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종전협상 취임만 지켜보는 중동 국가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에 맞서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폐쇄하자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며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런던 IC 선물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95.48달러로 전장 대비 5.64%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6.87% 오른 배럴당 89.61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올해 안에 이란 전쟁 이전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에너지부 장관 발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틀렸다며 직접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의회 전문 매체 더힐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의 관련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자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라이트 장관은 전날 CNN 방송에 출연해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언제쯤 지난 2월 수준인 갤런당 3달러 이하로 복귀할 것인지에 대해서 올해 말이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돼야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전쟁 당시 마련했던 국방물자생산법에 근거해서 석유 생산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 프로젝트에 연방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미국 내 석유 생산과 정제, 석탄 공급망, 천연가스 송전, 전력망 인프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5건의 대통령 각서를 발표해 미 에너지부가 해당 분야에 연방 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 각서에 따라서 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지연과 자금 부족, 시장의 장벽 등을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 구매와 재정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동 전쟁의 포화 속에 미국은 에너지 패권과 기록적인 자본 수익을 거두며 국가적으로는 유례없는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인적인 물가에 분노한 민심과 정부 내부의 리더십 균열이라는 역설적인 상황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전장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미국의 일상은 평온해 보이지만 그 이면의 경제 엔진은 전쟁을 동력 삼아 거대한 수익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발 공급이 막힌 틈을 타 미국산 원유와 가스 수출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에너지 주도권이 미국으로 이동하면서 IMF는 세계 경제의 하락세 속에서도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오히려 상향 조정했습니다. Well, the United States produces more oil than we consume. We're a net exporter of oil to the world, and we're by far and away the world's largest net exporter of natural gas. 월가와 방산업계도 축제 분위기입니다. 대형은행들은 금융 변동성을 발판 삼아 기록적인 수익을 올렸습니다. 방산 기업들도 2천조 원 규모 국방 예산 증액 소식에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The markets over the next several weeks will start to probably look past the war, even if it is still going on, and start to look at, what is the next problem that we should be worried about. 하지만 화려한 국가 지표는 국민의 삶까지 닿지 못합니다. 갤런당 4달러를 돌파한 휘발유 가격은 생필품 물가를 한계치까지 밀어올렸고 소비자 심리 지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I'm working now, for rideshare, and I don't know what that's going to look like next week because if gas is $4 a gallon, I'm done.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겐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여기에 리더십 균열도 포착됩니다. 대통령이 금지한 AI 기업 엔트로픽의 기술을 정작 정보기관인 국가안보국은 보안 취약점 탐지 성능 때문에 몰래 사용하는 AI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국가 패권은 정점에 달했지만 서민은 가난해지고 금지한 기술 없이는 안보조차 담보하기 힘든 상황. 전쟁으로 불을 쌓고도 내부의 심판과 통제 불능의 위기에 직면한 미국의 역설은 종전 협상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타격을 입은 미국 동맹국들이 충격에서 벗어나는 탈출구가 중국의 품으로 곧장 연결된다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현지 시간 20일 유럽연합과 영국, 한국, 필리핀까지 수많은 나라가 전쟁으로 인한 석유와 가스 가격 폭등에 청정 에너지 확충 가속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으려면 중국에 더 많이 의존해야 한다는 함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번째 석유 제품 최고 가격 고시를 앞두고 정부가 민생 경제와 소비 감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격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부 양기옥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중동전쟁 대응본부 브리핑에서 최고 가격제는 비상한 상황에 맞춰서 취한 비상조치라며 민생경제와 재정부담, 소비 감축과 유종별 소비 특성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휘발유는 대부분 일반 소비자가 사용을 하지만 경유는 60%가량 화물차나 농어민 등 생산 활동에 소비돼 유종별 특성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 기간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 시한을 하루 연장했습니다. 이란이 2차 협상을 저울질하는 상황에서 또 조금 전에 모주타바 이란 최고 지도자가 협상단 파견을 승인했다는 보도도 전해드렸는데요. 관련 내용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앞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모주타바 최고 지도자가 이제 협상단의 파견을 승인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로써 미국과 이란의 어떤 2차 대면 협상이라고 할까요?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협상이 잘 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네. 그런 얘기를 했고 협상이 잘 되면 본인이 또 파키스탄에 갈 수도 있다. 파키스탄이 그걸 원하고 있다. 이런 언급까지도 나왔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협상이 비교적 1차 협상은 결렬됐지만 네. 2차 협상을 위한 파키스탄의 끊임없는 중재 노력, 그 결과 아마 2차 협상이 이루어지고 비록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는 있지만 뭔가 접점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섞인 전망들이 나왔었거든요. 네네. 근데 아시다시피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또 미국의 그 이전에 이제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가 있었고 또 개방 또 이제 봉쇄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란 측이 미국의 대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 이걸 풀지 않으면 우리는 협상에 나갈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은 협상 자체가 불투명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방금 전에 모스타바가 이제 협상단의 파견을 승인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일단 협상의 성사 가능성은 훨씬 높아졌다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여기서 이제 좀 의문이 드는 거는 뭐냐면 과연 그 모스타바가 정말 승인한 게 맞는 것일까? 아니면 군부가 그동안 버팅기고 있다가 네. 더 이상은 이건 물러설 길이 없다라고 하는 판단 하에 일단 모스타바의 이름을 걸고 일단 승인하는 형식을 취했는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주타바의 영향력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걸 좀 의심하고 계신 거죠? 이제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미국이 전쟁을 일으킨 것은 정권 교체가 첫 번째 목표였다. 그런데 사실상 실패했다. 왜? 정권 교체가 안 됐기 때문에. 말하자면 알리 하메네이에서 모스타바 하메네이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신정 체제가 유지가 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는 실패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는데 그렇다면 후계자인 모스타바가 제 기능을 발휘했을 때 그게 가능한 얘기인데 지금은 모스타바가 후계자가 되기는 했지만 한 번도 여러 차례 그 모스타바의 이름으로 성명이 나오고 했지만
한 번도 육성조차도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쵸. 늘 서면 또는 대독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 여러 차례 이란이 보이는 그 행동, 갈팡질팡한 그 행동으로 봤을 때 네네. 정말 일사불란하게 최고 권력을 가지고 지시하는, 지도하는, 지휘하는 그 리더십이 살아있다면 그게 가능할까라는 점이 드는 것인데 그게 바로 엊그제 있었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아락스 장관은 아침에 개방하겠다. 그런데 저녁에는 혁명수비대가 뭔 소리냐? 우리는 바보에 의해서 지휘를 받는 게 아니다. 그 외교부 장관을 바보라고 얘기하면 혁명수비대는 외교부 장관은 바보 정도 별로 기운도 없고 힘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는 것인가? 그런 과정을 보면 이 이란이 과연 정말 신정체제, 모스타바 신정체제의 일사불란한 이런 리더십, 의사결정체제가 되는 것인가? 오히려 저는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이 군부, 혁명수비대가 강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스타바를 최고 지도자로 세우고 모스타바라고 하는 신정의 카바, 신정의 테두리 안에 본인의 권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모스타바가 결정한 것인지 끝까지 저항하던 군부가 이건 안 되겠다라는 판단으로 모스타바 이름으로 결정을 한 것인지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제 판단이 맞다면 이건 정권 교체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시한을 하루 연장했는데 처음에는 많은 언론에서도 이게 혹시 말실수인가 이런 어떤 의혹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하루 연장을 했잖아요. 이게 뭐 전략적으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조금 물음표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말이 오락가락한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 SNS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은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좀 숫자에 대해서는 실수를 좀 하잖아요. 그쵸? 주한미군 숫자도 자꾸 딴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는 숫자는 좀 바뀔 수도 있다. 사실과 좀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한번 나름대로 역산을 한번 해보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발표한 게 4월 7일 현지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4월 7일 18시 32분 현지 시간 SNS를 통해서 그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 개방하는 조건으로 2주 동안 이란을 향해서 발전시설 교량을 타격하기로 했던 이 모든 조치를 중단한다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18시 32분부로 그렇게 한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그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게 언제부터다라고 말은 안 했어요. 2주 동안이라고만 얘기했지.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밤에 얘기했으니 다음 날 8일부터 휴전이다 라고 한다면 2주를 더하면 22일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역산을 하면. 그런데 그냥 SNS 발표한 게 7일이니까 2주 더하면 21일.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루 연장한 것이다. 이런 계산으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가능성 저럴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결국은 22일로 얘기해서 만약에 하루 연장한 걸로 했다면 이거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막판까지 이란이 대표단을 보낼지 말릴지 왔다 갔다 했잖아요. 협상이라는 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가 와야 협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란 측의 대표단이 오는 게 결정이 아직 안 됐으니 그거를 휴전 이제 끝났어. 이제부터는 군사행동이야.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발표를 하기 직전에 지금 미국이 안보회의를 했거든요. 관련 장관들을 모아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이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요 아마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날짜의 계산 문제 그리고 지금 이란 측이 협상 대표단을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이걸 대이란 봉쇄 조치에 대해서 미국이 풀면 한다는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아마도 이런 날짜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벤스 부통령이 뭐 곧 파키스탄에 방문할 예정이다라는 소식도 나왔는데 만약에 협상이 잘 진행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등판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잘 되면요. 잘 되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된다면 네. 이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또 워낙 이렇게 중심에 서는 걸 좋아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런 거죠. 네네. 이를테면 핵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란이 이제 더 이상 핵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핵을 포기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더 이상 우리는 이렇게 무리한 통제권을 요구하지 않겠다. 그 대신 미국은 이란의 경제 회복, 이란의 번영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지원한다. 소위 말하는 빅 딜 또는 그레이트 바게인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것이었고 이번 이란을 향한 소위 말하는 장대한 분노라고 하는 작전이 성공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직접 가서 서명을 하고 정말 이란이 미국의 의지를 의심한다면 아니다, 내가 보증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의 성과도 홍보하고 역사의 중심, 현장에 본인이 쓰고자 하는 그걸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추정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오바마 행정부 때 체결됐던 그 관련 핵 합의를 연일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해가지고 뭐가 더 낫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평가를 조금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정부 때 합의한 JCPOA 네. 포괄 행동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합의했는데 거기에는 이란이 농축 권한을 계속 가지고 있었죠. 물론 저농축입니다. 네. 3.7% 가까이 되는 저농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몰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15년 동안만 잘 이제 핵 농축을 하지 않고 15년이 지나면 농축이 자유를 갖게 되는 그렇게 되면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건 결국 이란의 핵 개발을 용인해 준 거나 다름이 없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사실 이란 내부에서도 우리가 당장 제재를 좀 풀기 위해서는 좀 우리 핵 개발 시한을 좀 늦추자라고 내부적인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오바마가 한 합의 또는 그 바이든 정부에서 이어간 그런 합의들은 사실 이란의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자신은 이란이 핵을 완전히 내려놓고 정말 비핵 국가 이란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트럼프의 주장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 뜻대로 합의가 된다면 그렇다면 이건 완전히 차별화된 그런 합의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이번에는 저희가 그 호르무즈 해협에 깔려 있을 수도 있는 기뢰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매설된 기뢰 제거 작전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해상 드론을 띄운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해군의 돌고래까지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네, 솟구치는 물기둥이 바다 위 하늘까지 이렇게 뒤덮습니다. 만약에 유조선 등 선박이 이런 기뢰를 만났다면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자,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에 매설된 이런 기뢰를 제거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작전에 나섰는데요. 가장 주목받는 건 해상 드론입니다. 무인 수상정과 무인 잠수정이 수중 음파 탐지기로 바닷속의 기뢰를 찾는데 장병을 직접 위험에 노출하지 않고 좁은 수로를 빠르게 훑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눈길을 끄는 또 다른 전력, 바로 돌고래입니다. 이 미 해군은 1960년대부터 큰 돌고래와 바다사자를 훈련해서 기뢰 탐지 임무 등에 활용을 해왔는데요. 특히 돌고래는 음파 탐지기로 찾기 어려운 물체도 정확하게 식별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번 호르무즈 작전에 실제로 돌고래가 투입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란이 기뢰를 얼마나 설치했는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번 작전으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뢰 제거 능력은 저희가 뭐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제거를 할 수 있나요? 기뢰가 어떻게 깔려 있는지, 얼마나 광범위한지, 또 수심이 얼마나 깊고 어떤 형태의 기뢰가 깔려 있는지에 따라 좀 다르겠죠. 네. 그러나 미국의 기뢰 제거 능력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 기뢰를 제거하기 위한 그 소해함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상당히 퇴역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즘 방금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과거에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소해함을 통해서 제거하는
하는 그런 방식을 주로 했다면 네네. 이제는 저렇게 무인 수상정이나 무인 잠수정을 이용을 해서 기뢰를 제거한다면 인명 손실을 줄일 수 있고요. 그만큼 정확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고 돌고래도 사실 활용을 했다고 그래요. 네네. 우리가 전장에서 동물의 힘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말이라든지 또는 그 군견이라든지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이 동물들이 하기 때문에 사람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네. 그러나 이 돌고래를 뭐 실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투입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아마 지금 얘기하고 있는 무인 잠수정 MK18 모드 2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이 킹피시, 나이프피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할 텐데 전 해군 사령관 얘기로는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좁기 때문에 30km 정도 되죠. 상당히 그 뭐 광범위한 폭이 아닐 거고 두 번째는 이란이 사실 자기들이 기뢰를 뿌린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뭐 NCND를 했죠. 뿌렸다고 말도 안 했고 안 뿌렸다고 말도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양은 많지 않을 텐데 어쨌든 기뢰를 제거한다고 하는 것은 나머지 2천여 척 묶여 있는 이 유조선들이나 선박들을 자유롭게 통항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란의 호르무즈 통제권을 이 제압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미국이 할 것이고 만약에 상황이 좋아지면 아마 유럽이라든지 나토 이런 국가들이 함께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고 나서 그 가운데 이란 그 선박선이 그러니까 거기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 미군이 이 배를 탐지하지 못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뭐 놔준 것으로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예, 지금 한 척은 납포를 해서 네. 지금 수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남아 협상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납포를 해서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협상에 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고려한 그런 조치일 가능성도 전 있다고 봅니다. 무리해서 또 다시 납포하지 않은 그런 예, 뭐 그럴 네네. 가능성이 저는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중동 사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문성모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역단체장 공천을 마치고 재보궐로 눈을 돌린 민주당이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배치 여부를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당 대표는 각자 현장을 돌고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며 선거 준비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국회에선 조작기소 국정조사 투기 세 번째 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재보궐 전략공천 후보군을 물색하고 있는데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놓고 고심하는 기류죠. 네, 재보궐선거 공천을 위한 전략공천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전략공천 여부가 화두로 급부상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최근 언론과 잇따라 접촉해 자신의 사건은 당연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날 거라고 주장하며 출마를 위한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MBC 라디오에서는 김남국 대변인이 또 전략공천을 받는 건 특혜다. 전해철 전 의원은 과거 이재명 대표 시절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려 노력했다며 경기 안산갑 출마 후보자들을 향한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안산갑 출마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다만 하남과 평택 등 경기도면 어디에 공천을 받아도 상관없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당내에서는 친명계를 중심으로 김 전 부위원장의 출마 여론이 형성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은 민병덕 의원이 SNS에 김 전 부원장은 사법농단과 정치공작의 희생자다. 피해자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쓰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말을 아끼고 있는데 전날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송영길 전 대표의 전략공천을 시사했던 것과는 사뭇 기류가 다릅니다. 대법 판결을 앞둔 인물을 공천하면 사법 리스크를 자초하고 또 나아가 선거판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장고를 이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도 이 점을 콕 집어 김용 공천은 민주당의 도덕 파탄 정당 선언이라며 파상 공세를 시작한 상태라서요. 지도부의 고심이 더 깊은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광재, 송영길 전 의원과 김용천 부원장 모두 경기권 출마가 거론되고 있어서 출마 지역 교통정리까지 해야 하는 당의 셈법이 하층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양당 지도부의 선거 준비 상황도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네, 광역단체장 공천을 마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현장 행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경남 통영 욕지도에서 1박 2일의 민생 행보를 소화합니다. 주민 간담회와 양식장 방문 일정이 잡혀 있고요. 내일은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자를 다방면으로 지원 사격할 걸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아침 SNS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헤어질 결심을 한 것 같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통령이 친북 한중 동맹을 한다고도 주장했는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방미했다는 어제 발언과 종합해 봤을 때 선거 전략으로 이념을 선택한 것 같다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당 안팎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고요.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장동혁 지도부와 거리를 벌리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대구시장 후보자들마저 지도부와 다른 독자 선대위를 꾸리겠다는 구상을 앞다퉈 발표하는 실정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예 아침 KBS 라디오에서 장 대표가 후보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 보수는 괴멸 상태라고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원내에서는 조작기소 국조특위 세 번째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야가 시작부터 증인 고발 기싸움을 벌였다고요. 네, 오늘 청문회는 서해 공무원 피격, 통계 조작 사건 등을 돌아보는 자리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청문회에 앞서 이전 청문회에 출석했던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남욱 변호사 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관여한 걸로 알려진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등에 대한 동행 명령장 발부를 강행했고요. 또 고발도 예고했습니다. 본격적인 청문회가 11시쯤 시작되고 나서도 여야는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하명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었고요.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을 재차 소환하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공작을 펼치고 있다는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서풍을 따라 유입된 황사가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현재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119 마이크로그램으로 이 정도면 평소의 3배에서 5배가량 짙은 수준인데요. 이에 따라 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종일 황사의 영향권에서 공기가 무척 탁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호흡기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황사가 유입되면서 현재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고요.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주의보와 함께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도 내려져 있습니다.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들은 장시간 야외 활동은 되도록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9도, 광주 22도, 대구는 23도까지 올라 예년 이맘때처럼 온화하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이맘때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강원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산불 등 화재 사고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